러시아 국방장관이 보고하기로 하루에 70제곱평방킬로미터를 이제 점령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40제곱평방킬로미터로 하락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러시아가 이겼고 전투만 남았다. 전세를 뒤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전쟁을 너무 빨리 끝내면 조정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끝낸다기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다음에 지금 금호 공대에서 초빙 교수를 하고 있는 진재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블로그 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학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사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국면은 무엇인가요? 현재 전선은 크게 나누어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침공하는 쿠르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바스 쪽에 쿠피안스크, 차스비야르 그리고 포크로스프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격전이 일어나는 곳은 도네츠크 지역의 포크로프스입니다. 이걸 돌파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3도시인 드니프로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서남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자포로지아나 헤르손의 그 드니프로 강북 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하고 멀리 가면 오데사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포크로프스크를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현재 러시아 군들은 포크로프스를 포위를 시도하고 있고 동쪽, 서쪽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데 동쪽은 잘 진출하고 있는데 서쪽은 우크라이나군이 11개 여단을 투입해가지고 진출을 시도하는 러시아군을 양쪽에서 절단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것으로 정평이 난 미카일로 드라파티 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사활적으로 거기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계속 움켜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협상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피해가 생기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예군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러시아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돈바스로 갈 전력들을 거기로 계속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쿠르스크 지역은 요새 구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돈바스에 비해서 피해가 한 2배 정도 생기는 아주 우크라이나로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한 6만 명 이상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돈바스 전선 러시아 진출선 총괄을 저기 이제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노란 화살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는 우크라이나 군의 보급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밑에 있는 화살표들은 아직까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그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포크롭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사활을 다해서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최대 격전지 포크롭스크는 아까 설명한 대로 포크로스크가 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양쪽 외곽에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진출하고 있고요. 빨간 쪽은 그렇게 많이 우크라이나군이 잘 막지 못하고 있지만 왼쪽에 그 서쪽에는 11개 여단을 보내서 진출하는 그 포위 위해서 러시아군이 진출하는 방향을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격전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굉장히 대량 투입해가지고 러시아군들이 저기에 이제 중장비 같은 걸 투입해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도보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저기가 좀 피곤한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만 좀 전반적인 군사력이 이제 특히 포병이나 항공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포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쿠르스크 지역으로 내려가면요. 쿠르스크 지역은 이제 관심 지역인데 최초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영토가 외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인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선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러시아군이 서북쪽 방향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력을 넣고 전격하고 있고 거기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수자 지역인데 노란색 화살표 끝부분입니다. 저기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제 두 군데가 겹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저기를 우크라이나가 사수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남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km 정도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이제 계속 강력하게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에 예상했던 전쟁 양상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나요?
초기에 비해서 일단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이고요. 이 전쟁 전반에서는 굉장히 최대 격전지가 사실 2023년 5월에 이제 붕괴됐던 바흐무트 지역입니다. 거기서 거의 10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버텼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세가 점차 약화됐는데 우크라이나군이 23년 여름에 여름 공격 썸머 오펜시브라는 걸 했습니다. 뭐 대대적으로 선전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실패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이 좀 급증하고 이제 급속히 붕괴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2024년 8월에 이제 그 쿠르스크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정예 병력들을 돈바스에서 빼가지고 걸로 가는 바람에 돈바스 지역에 이제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부족이 굉장히 심해가 드론으로 전쟁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보시려면 크게 이때까지 어떻게 됐나 우크라이나 군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군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8년 동안 나토에서 집중 양성을 했고요. 아조프 여단이나 소위 말해서 네오나치의 강성 부대가 있어서 전투 의지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사용했던 무기도 구소련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뭐 우크라이나가 30년 동안 사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고요. 특히 이제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 인력이 중요합니다. 장비는 쓰고 나면 계속 이제 정비가 필요한데 이 유지 관리 인력들이 자기가 잘 아는 전문 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무기의 가용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았죠. 유지 관리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데는 몇 달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정비사를 만드는 데는 몇 년 이상 걸리죠. 몇 개월 훈련해서 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데 정비 인력들은 아주 전문성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정비 인력 양성에 시간이 걸리고 그 장비가 바뀌면은 새로 또 그 인력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장비를 계속 이제 다른 걸 받아가지고 그 정비 인력이 모자라니까 실제로 무기가 많이 투입돼도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단계에는 보급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 이유는 러시아가 앞에서 전선의 전쟁만 했지 우크라이나에 인프라 공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싸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결사항전을 하다가 2, 3개월에 거의 첫 번째 군대 거의 전멸했습니다. 마리우폴 전투나 이런 데서는 러시아가 소모전으로 전환하기 전에 굉장히 러시아도 피해를 입으면서 굉장히 과감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쌍방이 굉장히 손실이 컸던 시기입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약간 나름 강력한 군대였는데 자체 무기보다는 동구권에서 지원해준 구소련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하르코프나 헤르손에서는 공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보급의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는 나중에 헤르손에서 발생했는데 이제 헤르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헤르손과 자포로지아를 건너는 드니프로강 하류에 큰 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러시아군이 강까지도 갔고 강 이북으로도 진출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북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제 댐을 폭파하겠다 이러니까 이북 진출했을 때 강 연안에 있는데 숨을 댈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제 강 이북에 있는 이제 러시아군을 이남으로 이렇게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 후퇴하면서 이제 러시아군이 가짜 진지도 만들고 진짜 진지도 만들면서 준비된 이제 방어 태세를 취하면서 후퇴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후퇴하는 러시아군에 공격을 한다고 들어가다가 가짜 진지에서 굉장히 그 위장 전술에 당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손실이 발생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바흐무트에서 크게 괴멸될 때까지 이 두 번째 군대가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이후 세 번째 군대는 이제 주로 동원된 군대입니다. 22년도 초기에 동원될 때는 자원병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동기가 상당히 높았고요. 사기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바흐무트 전투에 패한 뒤에 크게 패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동원병들은 자원자가 점차 감소했고요. 전투 동기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로 이렇게 동원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그때부터 발생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도 좀 안 돼서 이제 전장에 투입했지만 그것보다 문제는 장비가 다 없어지니까 나토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들은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 나토 장비를 다루는 외국에서 훈련을 받고 뭐 폴란드 이런 데서 훈련을 받고 투입됐거든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장비는 쓰고 나면 금방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 유지를 위한 인력은 단시간에 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 장비는 왔지만은 구소련 때 장비보다는 정비 유지가
잘 안 되고 해서 무기 장비가 가용도가 금방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약간 이게 내러티브 전쟁의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2023년 8월 9월부터 이제 여름 공격이라는 걸 했습니다. 2023년 6, 7월부터 준비해서 했습니다. 이게 하도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는 바람에 러시아 군들이 공격해 올 걸 알고 오중의 방어선을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첫 번째 방어선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포로지아에서 거의 재앙적인 수준을 패배해가지고 이때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어떤 인력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군사력 전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을 갖고 있고 네 번째 군대에 와서는 거의 강제로 동원된 군대입니다. 전투 동기도 낮고 전선에서 인력 손실도 급증하고 탈령도 많고 굉장히 늙은 사람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훈련 부족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뭐 심지어는 공군이 다 무너지니까 공군이 할 일이 없으니까 공군을 보병으로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엉망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토의 장비 지원이 숫자는 많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많이 줬는데 페트로 미사일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불균형된 전투 장비로 구성된 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숟가락만 2개 주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유지 인력 정비 기술자는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 됐고요. 동원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동원하니까 이제 그 사기도 떨어지고 전투 패배도 당연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부패가 굉장히 늘어나서 돈 주고 빠지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고요.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4단계를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기동 장비의 손실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4단계가 크게 스파이크 있는 저것이 현재 상태이고 오른쪽에 빨간 스파이크에 있는 저 부분을 보시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작전 템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초반에는 러시아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만 초중반에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협상이나 이런 거 안 되고 전쟁으로 간다. 그리고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마리우폴 정도죠. 그 이상부터 2022년 9월 정도부터는 러시아가 소모전을 택합니다. 그래서 소모전을 택했기 때문에 2차 대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매우 느린 전쟁입니다. 2차 대전에는 대규모 기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빠르게 오고 가고 했는데 비해서 똑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은 굉장히 느린 전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네 번째 군이 싸우는 전선 이동은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세 번째보다는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러시아가 밀리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원체 넓은 나라다 보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한 달 동안 전선 이동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붕괴 중인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이 보고하기로 25년 내에 4개 지역은 수복이 가능하다 발언을 했는데 그때 제시했던 기준이 하루에 70제곱평방킬로미터를 이제 점령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25년도 와서 1, 2월 중에는 30-40제곱평방킬로미터로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이산낭동에 따라서 라스푸티처럼 뿔이 쭉쭉 빠지니까 기동로가 포장된 도로밖에 제한이 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이렇게 거의 최후의 저항이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아까 포크롭스 지역에서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러시아 진출이 계획대로 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보급의 문제인데 러시아군이 쭉 이렇게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그 방향을 보면은 뒤에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철도 라인을 통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이 철도를 통해서 보급하게 되면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그런 보급로는 러시아가 인프라를 많이 파괴해가지고 도로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는 철도로 전진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물량 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양쪽 다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러시아는 문제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병력은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전세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가 이기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방의 군사 분석가들, 전문가들은 군사적으로 좀 아는 분들은 전쟁은 이미 러시아가 이겼고 전투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전세를 뒤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계속 전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협상을 이제 요구하고 있으니까 뭐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도 러시아가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전제 종전이 가까우니까 우리 2차 대전 종전할 때 보면은 45년도 끝나지만 43년, 44년부터 벌써 연합국들을 모여서 전후 관리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러시아도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해서 등을 돌렸던 이제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뭐 우리나라로 포함되어 있죠. 비우호국으로 분류했던 50개국에 대해서 이제 이걸 외교적 대가를 어떻게 받아낼까 이런 정도를 지금 생각하는 정도로 이제 전쟁 자체는 러시아는 일단 군인들한테 맡겨놓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걸로 보면 되고요. 지난 3년간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이 혁신적으로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많이 활성화됐고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8년 동안 2014년도 이후에 8년 동안 이제 계속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라, 전쟁을 벌여라 했던 그 매파들의 압력을 계속 그 푸틴이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 푸틴은 사실 비둘기파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푸틴이 굉장히 그 온건파입니다. 아마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가장 온건한 쪽에 있는 게 푸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파 같은 사람 베데프 전 대통령이자 총리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푸틴이 어려웠었는데 이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전쟁을 해서 획득한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너무 빨리 끝내면 현재 전쟁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놨던 것에 대해서 조정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끝낸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러시아가 전쟁 기간 동안 브릭스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있고요.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푸틴과 시진핑의 신뢰관계 뭐 이렇게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소관계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그 닉슨의 중소분리 정책의 아픔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러 관계는 상당히 매우 강하고요. 러시아도 서쪽을 맡고 중국은 동쪽을 맡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고 인도는 브릭스에 들어와 있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는 아직 유동적이고 그렇지만 러시아가 인도를 뭐 중국만큼 생각하는 건 아니고 중국도 뭐 인도를 러시아만큼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그 외교적으로 안정돼 있고 특히 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의 무기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 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사실상 좀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방공 무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차를 쭉 몰고 가는데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안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러시아가 협상을 맺었는데 전쟁을 계속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소프트 랜딩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너무 전쟁이 빨리 끝나면은 전선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 또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게 다 겹치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특히 방위산업체를 이제 풀 가동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계속 풀 가동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걸 또 갑자기 가동률을 줄일 수는 없고 하니까 인력 재배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회담하는 기간 동안에 상황을 봐가면서 서서히 조정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미사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무기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중화기만 그러니까 제식화기죠. 전차야포, MLRS 이런 것들만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은 위에 게 이제 러시아고 밑에 게 우크라이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그리고 지원을 받았던 거 이런 걸 표시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양적으로 시각화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뭐 지원을 많이 해주긴 했는데 거의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주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화기 말고 다른 미사일이나 에이테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훨씬 많이 지원을 해줬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없었던 무기를 지원해준 그런 셈인데요. 어쨌든 제식 무기들은 저 정도 밖에 없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편제화기들이니까요. 부대가 가지고 싸워야 되는 무기들이 이제 저런 상황이고 지금 저 그래프에서 러시아는 전쟁 전에 가졌던 건데 러시아는 전쟁 후에 저것보다 훨씬 많이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 지원받은 중화기를 비교해 보면은 그리고 러시아가 생산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저게 지원받았던 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러시아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했는데 사실 경제 제재가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뭐 쿠바나 북한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 제재했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역사상 최고 수준인데 사실 지금 건수를 다 세기도 힘듭니다. 뭐 29,000건에 35,000건, 어떤 사람은 4만 건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것은 개개인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제재 이런 걸 뭐 건수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다른 산출 방식인데 어쨌든 거의 3만 건 정도 되는 그런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 걸 했는가 하니까 처음부터 이제 서방은 러시아랑 정면으로 싸울 생각이 없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경제력을 깔아먹는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때 이 서방이 오파낸 것은 러시아 경제는 경제라고 할 것도 없다. 소위 말해서 나라를 가장한 주유소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라 인체하는 가스 스테이션이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에너지 말고 가진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결과는 대실패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경제력이 살아났고요. 구매력 기준 GDP가 세계 4위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고소득 국가에 올랐습니다. 작년 7월 월드뱅크에서 정식적으로 발표해서 러시아가 고소득 국가에 올랐고 24년도 GDP가 4% 성장을 했습니다. 외국의 평가가 3.8, 3.9%니까 거의 뭐 0.12% 차이 정도 나는 거죠. 그 원인이 제재가 올 것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잘 해놨던 것이고요. 금융 부분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상당히 준비를 해서 스위프트 막는 거 이런 걸 다 미리 대비를 했고요. 이제 석유나 가스 수출을 막았던 것은 그 남북 회랑을 통해 가지고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은 이제 뭐 굉장히 값싸게 수출하기가 좋았고 인도는 자기 산업에 필요한 것보다 더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럽에 대해 팔았죠. 그래서 중간 이익을 많이 본 그런 상태니까 계속 이제 적을 유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부분이나 이런 데는 강했는데 소비재 부분에 되게 약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재 부분에 대해서 보호무역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서방 기업들하고 소비재 부분에 직접 경쟁을 할 수 없는데 러시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장도 만들고 생산해서 이제 러시아에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제재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다 기업들이 철수하니까 그 인수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산업을 맡게 됐죠. 그래서 사치품이나 고급 브랜드에 대해서는 소비가 줄었지만 그 외 필수적인 부분은 상당히 개선됐죠. 대표적으로 맥도날드를 철수했는데 러시아가 인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꾸고 내용을 바꿨지만 그게 맥도날드 체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의 고스란히 넘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이제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바람에 부품이나 이런 걸 못 구해가지고 어려울 거다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았고요. 러시아는 민항기용 PD-14라는 엔진, PD-14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PD-14M이나 그보다 작은 PD-8이나 PD-35나 이런 소형이나 대형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추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엔진이 이제 나중에 나오면 세계 시장에 나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놀라운 상태가 돼 있고요. 그 세탁기의 반도체를 가지고 미사일을 만든다는 등 이런 낭설이 있었는데 러시아 반도체가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군용 중심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뭐 최고급 칩을 외부에 의존했지만은 그리고 반도체 장비 등은 이제 수입에 의존했지만 그걸 뭐 개발해서 착수해 가지고 실용적인 수준의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압박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범서방, 컴바인드 웨스트라 하죠. 우리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컴바인드 웨스트, 우리가 일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50개국의 압박이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었고 이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 우리가 범남방이라 그러는데 글로벌 사우스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경제 제재 일환으로 이제 서방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그런 러시아의 보유 외환을 이제 그 동결했죠. 동결하고 그 이자는 일단 몰수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심각한 심리적 저항을 촉발했습니다. 뭐 사우디나 이런 데 돈이 많은 데들은 서방 기관에 예치를 했는데 이게 언제든지 몰수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방이 그 러시아 뭐 3천억 불 이런 정도의 작은 돈을 그 몰수했다가 나중에 서방 금융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건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된 상황이 아니고 동결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평화 협상 과정에서 이런 걸 해제하겠죠. 뭐 그러면은 서방의 금융이 좀 피해가 적지만은 저걸 동결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서방 금융기관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사실은 유럽이 망해버렸습니다. 독일이 가장 큰 피해자고요. 독일은 앞으로도 산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독일의 중요한 자동차 기업이나 중화학업들이 미국이나 중국으로 옮기고 있고요. 이번에 독일 대한당 AfD가 이번 승리에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외교적 압박이란 것은 러시아뿐만 아니고 서방 국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제재에 동참했는데 그 비오국인 50개 나라가 러시아와의 관계 훼손으로 이제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일사불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동참을 했지만 이걸 계속 오래 끌고 나면 내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데도 다 동참을 했는데 그 러시아 쪽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걸 뭐 말은 못하고 버티지만 이거 한없이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EU 내에서 국가들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나 이런 몇 국가들은 왕따를 당했는데 지금 점차 이제 EU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고 독일 대한당 AfD는 덱시트,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덱시트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현지 시간 일요일 날 이제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AfD가 당선이 되면 독일은 EU에서 이제 나가려고 할 겁니다. EU에서 나가면 EU가 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런 그 논리가 뭔가 하니까 EU는 비선출 정부인데 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 우리가 국민들이 선출한 각 자국의 정책을 이 비선출한 EU가 좌지우지하느냐. 그리고 EU가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정책도 잘못해서 망하게 했는데 너희들 자리는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관료주의다. 그래서 이 비선출 정부는 없애야 된다. 이런 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광범한 지지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재 동참으로 러시아에 압박을 줬지만은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서 우리한테 숨도 못 쉬게 막았죠.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해질 공산이 큰데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압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려면 이제 좀 발단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배경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서방의 내러티브는 민주주의인 국가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독재 국가의 황제 같은 푸틴의 러시아가 침략을 한다.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저게 또 받아들이기 쉬운 게 러시아의 국채상 전 국가가 소련이지 않습니까? 소련이 이제 전 세계 공산주의를 대표한다고 해서 러시아 서쪽에 동유럽 위성국가도 세우고 그리고 뭐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뭐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미지가 맞고 그전에는 또 짜르의 황제 국가였으니까 민주주의 합국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리전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의 입장을 우리도 다 동조하고 있는데 누가 옳으냐? 이건 뭐 되게 간단합니다. 미국 책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대로 전쟁을 수행했거든요. 그러면은 옵션이란 게 계속 이제 이제 러시아를 흔들어 가지고 러시아가 뭐 전쟁에 이기든 지든 그건 상관이 없고 전쟁하면서 이제 경제가 피폐하게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면은 정권을 교체한다.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를 한다. 이런 걸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그걸 이제 생존 문제로 인식해가지고 침공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조지아, 나토 편입에 대해서 2008년부터 계속 이제 확대 노력이 있었는데 푸틴이 이제 계속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미국이나 서방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잠깐 이 나중에 그 미국 랜더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거의 이제 러시아 군사력을 과도하게 팽창시켜서 경제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쓰러지게 한다. 이게 그 랜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저도 그 랜더 연구소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요. 저자들 아는데 그 저자들 상당 부분이 유태인들이고 그래서 약간 음모론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2019년 랜더 보고서 연구대로 그대로 전쟁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쟁의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현재 우크라이나는 아킬레스건이 병력 부족입니다. 무기 달라는 이야기가 작년 가을까지 이제 계속됐었는데 작년 11월, 12월부터는 무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병력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서방이 뭐 병력을 지원할 수는 없고 무기를 지원할 건데 무기가 있어도 병력이 부족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러시아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이제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현재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상상 이상의 행동이 가능하다. 이거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고 일부 일어나기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찰하실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폴스 플래그 오퍼레이션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나토를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은 발티계 같은데 서방 함정이 많이 다니는데 이것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공격을 한 다음에 러시아에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막 자국민을 공격한 다음에 러시아에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자파로지아의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도에 공격을 했죠. 그걸 러시아 소행이라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IAEA를 불러가지고 해명을 하고 지금도 관찰관이 있죠. 며칠 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에 드론 공격을 해놓고 하자마자 바로 러시아 짓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죠. 어쨌든 저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북한군의 kursk 참전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는 끝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상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상한 일을 꼭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게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왜 드렸는가? 이거 며칠 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에 드론 공격을 했거든요. 이게 자기 발전소에 자기가 공격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걸 해놓고 나서 러시아 짓이라 했는데 이제 사실 믿기가 힘든 거죠.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짓이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론이나 특히 이제 이후에는 굉장히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